2쪽과 3쪽에 나오는 논제 1이라고 되어 있는 두 문제, 요것들은 그 논술 문제 중에서 돌림임 관련 논제에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 사다리 문제, 선반 문제, 자전거 문제가 있습니다. 사다리 문제와 선반 문제는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전거 문제는 풀이 요령을 모르면 아예 잘못 접근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 유형으로 일단 이 정도는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 연습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사다리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땅바닥과 벽면이 등장하고요. 여기에 대어져 있는 기대어,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막대 같은 애가 나올 건데, 이게 그냥 막대가 아니라 사다리를 옆에서 본 단면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여기서 작업하려고 올라가 있다. 요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사다리 문제가 됩니다. 사다리가 있는데 요렇게 있고 사람 스몰 킬로그램짜리, 요거는 라지 킬로그램짜리 물체였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요런 사다리에다 올라가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딱 보니까 이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 보면은 되게 위태로워 보이죠? 아니, 사다리를 저렇게 놓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 사람이 이거 떨어지겠네 싶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뭐 딱 실제 대학물리에서도 나오는데 사다리와 땅바닥 사이의 마찰력은 얼마, 마찰계수는 얼마여야 되는가, 또는 이 각도가 얼마 이상으로, 이 각도가 몇 도 이상이 되도록 해놔야지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지금은 일단 사람이 없어지긴 했는데 막대 전체의 길이는 D라고 하고요. 이 막대는 A라고 합시다. 막대가 받고 있는 힘부터 분석하면서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막대는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기는 한데, 막대는 어디서나 밀도가 균일하고 단면 봤을 때 어디서나 굵기도 균일하다,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다면, 자체 질량 5kg짜리에 요 2분의 D 되는 요런 지점에서 중력이 아래로 50N 작용할 것이다 해야 되겠고요. 뭔가 물체에 대해 외부 사물과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접촉한 부분, 그 면 모양의 수직 방향으로 수직항력 N1, 수직항력 N2, 적당한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눈에 띄는 걸 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사다리는 날아다니고 가속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알짜임이 0이어야 되는데, 그래, 알짜임 0, 아래로 50, 위로 N2, 야 너 50 해라. 수직항력 50 됐고요. 이게 있으면 얘가 가속된다는 얘기인데 이 힘이 절대 상쇄가 될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힘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뭔가 왼쪽 힘이 하나 필요한데 싶었을 때 바닥면의 접촉에 의해서 이게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안 미끄러진다는 것은 여기에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며, 이걸 왼쪽으로 잡아서 미끄러지는 걸 막으면서 그게 또한 N1하고 같은 크기로 가해질 거다. 이렇게 해버려요. 저 F1 또는 F 또는 N1이라는 크기를 내가 얼마로 정할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다 같은 크기는 할 거야 라고 정해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땅바닥에서 이것의 미끄럼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미끄러질 때 이렇게 미끄러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미끄러진다면 여기서도 막대에 대한 마찰력 F', 프릭션 F'이 위로 작용을 또 할 수 있지도 않나요? 하는데 맞아요. 그게 작용을 하면 이렇게 미끄러지는 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면 이때에는 F1 더하기 N2가 50이 돼야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문제에서 상황을 약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서의 마찰은 없다라고 해버려요. 땅바닥은 되게 거친 콘크리트 뭐 이런 거 땅바닥인데 벽면은 빙벽이다, 얼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얼음이다 생각하는 게 여기서 마찰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자, 너무 복잡해,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알짜임 제로 조건을 만들어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다리가 나름
미끄러지는 모습이 이렇게가 아니라 모양상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니까 회전하면서 미끄러지지도 않을 조건이라 그러면 사다리에 대한 돌림임 평형 조건도 구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되겠네. 그래서 돌림임을 구할 때는 사다리 또는 막대에 대한 회전축이 필요한데 회전축은 원칙 아무렇게나 잡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회전축을 여기에다가 잡으면 여기다 잡으면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회전축을 여기다 잡은 다음에 지금 여기 작용하는 힘이 4개가 있으니까 N1, 50, N2, F 라는 힘의 돌림 효과를 원칙적으로는 다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각각의 힘에 대해서 힘의 작용점과 회전축 사이의 거리 곱하고 뭐 사인 세타 또 곱해야 되는데 F하고 N2는 회전축 자체에서 작용하는 걸로 내가 회전축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작용점과 회전축 사이의 거리가 제로니까 돌림임 효과로서는 0, 0 나오겠다. 그리고 2개만 구하면 되네. 자, 2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 각도가 60도 또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다면은 여기서는 회전축으로부터 일단 N1까지의 거리는 진짜로 D 그리고 힘의 크기 N1 그 다음에 여기에서 회전축에서 진짜 작용점을 잇는 직선에 대한 힘의 방향까지의 각도 하면 요거 60도 나오니까 사인 60 구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효과는 회전축인데 이쯤에서 이렇게 가해지는 힘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50도 마찬가지 50도 여기부터 진짜 작용점까지의 거리 자체가 2분의 D 그리고 힘의 크기는 50이면서 요 각도를 구해야 될 텐데 여기 이은 거 각도 구해야 될 텐데 이건 30도 나오니까 사인 30 구해서 이것에 의한 효과는 반시계 방향함으로써 이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임 효과가 같으면 되니까 N1 크기도 이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벽면에서 물체가 닿은 지점으로부터 받는 수직항력 이거를 P점에서의 힘이라고 그랬죠. P점에서 받는 힘은 이렇게 해서 전개하면 돼요. 라고 쓸 수도 있고 같은 방식으로 B 막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계산해 주면은 그 크기 비 3대1 뭐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3대1이었죠? 4대1인가? 1대3이었죠? 뭐 그렇게 되는데 뭐 계산하면 나오는 거긴 한데 자, 이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힘을 구하는 거는 물체가 질량 중심 위치에서 중력을 받는다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서 돌림임 효과 할 때 R, F, 사인 세타, R, F, 사인 세타 아는 거 다 썼습니다. 자, 그런데 돌림임 효과를 구할 때 N1 또는 50N 중력에 의한 돌림임 효과를 구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네. 나는 굳이 N1이라는 크기에다가 길이와 사인 세타를 2번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 여기에서 돌림임 효과를 구할 때 이 지점에서 벽면이 가는 수직항력 연장선 구한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해서 바로 곱하고 싶은 거야. R 프라임. 자, 이 길이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D라는 길이에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내지는 사인 60도 이렇게 되니까 사인 60도의 D에 대해서 구해요.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야. 50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해지는 것에 이만큼 길이 그러면은 이 길이 자체가 이게 2분의 D니까 2분의 D 코사인 60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이 문제에서 차이가 아예 없죠? 이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나 요렇게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조금만 더 쓰는 과정이나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미묘하게 서술하는 내용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긴 하겠죠. 특정 힘에 의한 돌림 효과는
타우는 RF 사인 세타이므로 각각의 힘에 대해서 이거는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하든 이렇게 할 때는 그런데 특정 힘에 의한 돌림힘 효과는 회전축으로부터 작용점에서 힘 방향으로 연장한 직선과의 최단 거리를 힘에 곱하면 된다라는 서술이 들어가든 말든 하는 것이 차이가 나타나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1번하고 2번 풀이가 있다고 합시다. 서술 방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어지는 게 더 조금이라도 득점에 유리해요? 조금이라도 득점에 유리한 게 뭐다? 2번입니다. 선생님 똑같은데 뭘 더 유리해요? 항상 여러분 또 금방금방 까먹어요. 문제를 확인하고 나서 다 풀이 과정도 어느 정도 났고 답도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이후에 실제로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제시문 한 번 더 확인하는 걸 꼭 해야 됩니다. 제시문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제시문 출제자의 출제 의도 또는 배점표가 제시돼 있고 그래서 이대로 따라가야지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채점표, 배점표를 나타낸 제시문에 물체가 전체적으로 위치를 변해버리면 병진운동, 힘에 해당하는 돌림의 효과는 이러이러하다. 이때 돌림의 크기는 RF 사인 세타는 R 사인 세타 F는 R 프라임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서 작용하는 것이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굳이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으면은 좀 언어 자체 글로서의 뉘앙스상 야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러면은 이걸 좀 더 출제자는 의도하고 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절대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고득점이고 이렇게 쓰면은 득점을 할 게 없어 이건 아니에요. 둘 다 써 있으니까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다 득점을 할 건데 이 방법을 썼느냐가 채점 요소로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건 좀 불행한 일일 수도 있기는 한데 가끔 보다 보면은 이 출제자들, 교수님들이 별 생각 없이 제시문을 쓸 때도 솔직히 있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입시 또는 시험 대비를 하는 수업을 하는 전문가고 교수님들은 뭐 전문가예요? 교수님들은 업이 뭐야? 교수님들의 업무는 뭐야? 교수라는 직업의 업무는 수업이 아닙니다. 업무가 맞긴 맞는데 기본적인 업무가 연구활동이고 추가로 학생관리 및 수업활동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거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문제 연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보다 자기 연구하시다가 김 교수 애들 뽑아야 되는데 문제 좀 출제해봐. 그리고 박 교수는 또 채점도 같이 도와줘봐. 내가 그걸 왜 싫은데요? 이럴 수 있는 교수가 있기는 있는데 이제 유명한 교수, 이제 높은 직위에 있는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좀 초임 교수나 이제 경험이 좀 많지 않은 교수들은 자네가 좀 하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느라고 가끔 가다가 맞는 거지 내년부터 신입 교수 들어오면 쟤한테 미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고심은 하지만 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제시문에 넣는 경우가 솔직히 있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문제의 그 퀄리티도 좀 낮아지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죠. 교수의 특성 이런 거 알 수 없죠. 그냥 뭐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런 출제 의도까지도 있을지도 몰라라는 최대한 방어적인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시문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면 잠깐만 이 제시문 이거 전혀 활용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면은 이것도 같이 써주는 게 이 방법으로 서술해 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특정 방법에 대한 강제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제시문이었기 때문에 뭐 둘 다 거의 비등비등하게 어떻게 써도 점수 차이는 크게 안 나겠다 하겠어요. 자 다음 자전거 문제 넘어갑니다. 저게 이제 사다리 문제였었고 사다리 문제에서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사람의 나름 허리나 배꼽 근처에서 그 사람의 질량 중심이 존재할 거고 거기에서 중력이 하나 더 존재를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나의 물체로 본 다음에
사다리, 막대의 질량 중심은 여기 중력, 얘의 질량 중심 여기서 중력 해가지고 4개가 아니라 5개의 힘의 돌림힘 효과의 알짜로 제로되는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걸로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벌써 이제 2021학년도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균관대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개정전 물리를 봐봤던 사람들은 자전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수능을 위한 연습 문제에 대단히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풀 줄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요거 푸는 요령 모르면은 아예 접근이 힘든 뭐 잘못 풀이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돼서 봅니다. 자, 여기 자전거에 앞바퀴, 안장, 핸들 이런 거 다 치우고 주요 구동장치만 그려놨더니 앞쪽 톱니바퀴 거기 달려있는 페달부, 뒷바퀴와 뒷톱니바퀴 그를 연결하는 체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자전거의 일부만 그려준 것 같지만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걸로 전체를 보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앞톱니바퀴부와 페달만큼까지 하나의 물체로 보고 뒷바퀴 전체와 여기 톱니바퀴 작은 거까지를 별도로 하나의 물체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각각이 받는 힘을 다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요. 요런 물체 상황에서 페달은 내가 F라는 힘으로 밟을 거니까 여기에서 F가 아래로 작용한다 치고 여기 체인이 있는데 체인은 두 부분을 연결하는 어떤 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장력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장력이 가해진다면 체인이 연결된 부분에서 줄 방향 따라서 T, 연결된 부분에서 줄 방향 따라서 T가 또 걸릴 건데 그냥 돌림힘 확인 바로 해봅시다. 이 톱니바퀴, 페달부까지 포함한 전체 물체의 회전축은 요 지점이라고 하면은 요거 어디가 R1이었냐? 여기 R1, R2에 대해서 회전축이 여긴데 여기쯤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거 요거 요 연장한 거 90도 방향이니까 사인 91 나올 거니까 F에 의한 돌림힘은 F 곱하기 R1 여러분 이거 표시할 때 FR1이라고 쓰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R1F, R'F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RF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써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좀 사족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잘 안 생길 건데 원래는 특정 힘에 의한 타우 벡터의 표현이 R 벡터 외적 F 벡터예요. 외적 계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외적 계산을 고등학교 교과서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요걸 풀면 계산 결과의 크기는 각 벡터의 크기의 곱하기 사인 세타 요것만 하느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출제 및 채점을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들이 공부하던 거 그 표현 방법 그대로 따라줄 때 읽을 때 편안해요. 이 교환법칙 성립 안 하는데 틀린 거냐? 모르겠다. 이게 이렇게 하는 거보다 R1F 오케이 넘어가는 게 그래도 좋으니까. 다음 회전축 여기에 대해서 요 T에 의한 돌림힘은 여기서 작용하는 것으로서 회전축에서 거리 자체가 R2요. 요 접선 방향은 90도니까 R2T 요것도 R2T F의 시계 방향에 요거에 의해서는 반시계 요거 시계 방향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합이 이거랑 같다라고 알렸더니 이항하면 F는 제로 나와버려요. 돌림힘 계산해가지고 알짜 돌림힘이 제로여야 된다라는 거 쓰려고 그러면은 이게 0 나와가지고 밟지마 하는 게 돼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뜻인데요. 이거 어디서 틀렸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풀던 문제에서는 하나의 줄에는 이상적인 줄에는 모든 부분에서 일정한 크기의 장력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자전거 문제에서는
위쪽에 걸린 줄과 아래쪽에 걸린 줄 체인에 걸리는 장력이 다르다라고 그려줘야지 돼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기는 좀 답안지에다가 서술할 정도가 또 아니라서 요거는 또 그렇게 보진 않고 일단 다르다라고 볼 건데, 이건 실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봐야지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자전거 한번 타보면은 자전거 이렇게 그 바퀴 이렇게 앞바퀴 돌리고 있을 때, 앞바퀴가 아니라 그 페달 부분 이렇게 돌리고 있을 때 가만 보면은 손 넣으면 다치니까 뭐 나뭇가지 같은 걸로 위쪽 툭툭툭 쳐볼 때랑 아래쪽 이렇게 쳐볼 때랑 느낌이 달라요. 이건 팽팽한데 요건 좀 철렁철렁 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걸린 장력이 다르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하나의 줄이지만 T''로 다르게 본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문제 해석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문제는 풀 줄 아는 요령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래서 T(R2) 반시계 방향에 대해서 T'R2 시계 방향은 이렇게 놓은 다음에 R1, F는 R2 아예 그냥 2항까지 해서 T-T' 이렇게 해서 시계 하나가 떨어지게 돼요. 다음 뒷바퀴에 대해서는 이거 다른 거 알면은 식 금방 세우겠구나. 여기에서는 전체 물체 하나로 보고 일단 땅바닥에 접촉해 있으니까 수직항력 가해지는 거 이거 무시할 수 없고요. 요 장력은 여기에 걸리는 거는 요거는 맞아요. 그것과 다른 장력이 이쪽에서 걸리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요거 R3, R4라고 그러면은 자 그러면 회전축을 역시 여기다 라고 그랬을 때 자 세 개의 힘에 의한 돌림 효과 구해봅니다. 세 개의 돌림 효과 T, R3 해서 R3T는 시계 방향 해야 되겠고 T'은 R3, T'은 반시계 방향 그래야 되겠고 N 값은 여기에서 이 원 모양의 단면을 가지는 바퀴의 땅바닥 접점에서 수직항력이니까 가다 보면 여기를 만나버리니까 수직항력에 의한 돌림힘은 제로 되겠어요. 이거밖에 없네. 시계 반시계 얘들이 같아야 되네. T하고 T'이 같아야 되네. 이렇게 돼버려. 또 앞에 거 해결했더니 뒷바퀴에서 아니야 둘이 같아가 돼버리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뒷바퀴가 있는데 여기 접했을 때 내가 페달을 굴려서 전체 자전거가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시키고 싶어요. 더 빨리 가는 가속 운동할 때는 또 문제가 좀 생기는데 등속 직선 운동하려면 바퀴가 등 각속도 운동을 해야 돼요. 바퀴가 돌아가는 속력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돌림힘이 일정하다는 게 나오는데 얘한테 이게 굴러가면서 전체적인 자전거가 일정한 속도로 간다는 얘기는 바닥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헛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굴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마찰이 작용해야 된다는 뜻이다. 이게 마찰이 없으면 바퀴가 돌아갈 때 여기서 그냥 미끄러져서 헛돌아 버리는데 바퀴가 이렇게 헛도는 것을 방해하는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이게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바닥이 바퀴에 가는 마찰력이 적당한 크기로 요거 F'이라고 할게요. 스몰 F 말고 F'이 바닥이 바퀴의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바퀴가 마찰이 없었다면 미끄러 스쳐 지나갈 텐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마찰력이다 라는 뜻에서 여기서 지면 나라는 게 오른쪽으로 라고 해야지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 문제에서 그 바닥하고 접점에서 왼쪽으로 나란하게 F'이 돼 있는데요 라는 게 하나 보이죠. 그런데 이 F'을 문제에서 이렇게 내준 것도 좀 약간 함정인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보세요. 이러할 때
뒷바퀴가 지면에 F'의 힘, 마찰력일 텐데 을 가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표시한 것 자체는 뒷바퀴가 지면에 가하는 힘이라는 거지. 그럼 뭐야? 지면이 받는 힘이잖아. 힘은 그 받는 물체에게 가속 또는 회전 효과를 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지면에 별로 관심이 없죠. 나는 바퀴의 회전이 등 각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그것과의 반작용 힘인 마찰력이 바퀴에게는 이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겠구나 라고 바꿔준 다음에 그러면은 바퀴가 받을 이 지점에서 지면 나란한 방향으로 F' 크기는 여기서 R4 거리에서 가해지는 거니까 요거는 수직일 거기 때문에 반식의 방향으로 R4 F'의 돌림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요거 합이 요거랑 같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이 항까지 하면은 R3 T-T'은 R4 F'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T-T'으로 연결돼서 F와 F'의 크기 관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전거 문제는 얘기한 것처럼 성균관대에서 거의 딱 요 정도 수준으로 정확하게 일반적인 자전거 문제로서 이미 그래도 시간이 꽤 됐구나. 아이고 참 세상 시간 빨리 가네. 이미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긴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다룬 적은 없지만 얘기하는 것처럼 물리학 1에서 보통 많은 학교에서 좋아하던 뭐 건국대, 중앙대 이런 데서도 좋아하고 성균관대에서 좋아하던 유체역학이 빠지면서 돌림인 문제의 비중이 좀 위상이 높아졌다. 그런데 성균관대 말고는 자전거 문제가 전형적이긴 한데 자주 나온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올해는 나올지도 모르니까 특히 어떻게 푸는지 요령을 모르면 여기서의 마찰력이라든지 여기서의 마찰력, 장력 크기 구하는 거 이런 거 모르면은 제대로 접근하기 힘든 경우에 당황하지 않도록 한번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 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논제 2번에서 제시문 자체에서 돌림힘에 대한 소개를 본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물체가 모양이 기괴하게 생기거나 그것의 질량 중심의 위치를 수식적으로 푸는 그 공식을 아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요거 여러분들이 또 풀 줄 아는 것도 하나 해봐야지 되는 건데 여기 어떤 물체가 막 이상하게 생긴 건 아니고 점으로 생긴 물체들이 그냥 한 줄로 나열만 돼 있다고 하자. 그러는데 얘네들이 여기 뭐 1kg짜리 여기 1kg짜리 갑자기 여기 3kg짜리 여기는 100kg짜리 뭐 여기쯤 가가지고 다시 5kg짜리 20kg짜리 뭐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하자. 그랬을 때 질량이 작고 매우 크고 작고 하면 한 요쯤에서 질량이 작고 크고 하면 요쯤에서 얘네들이 크면 한 이쯤에서 질량 중심의 위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겠다. 그런데 그 질량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질량 중심이 어디라고 해야 되겠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요거를 내가 여기에다가 이무의 좌표축을 하나 설정을 해줘요. 예를 들면 여기가 0 지점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 2, 여기는 6, 여기서 2, 4 거리, 여기는 7, 여기는 좀 좁아서 그 다음에 여기는 11, 여기는 13 뭐 이런 좌표를 줍니다.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 맘대로 그냥 좌표를 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입자들의 질량 총합이 분모에 들어가고 특정 입자의 질량의 그 위치에서의 좌표를 곱하면 0 곱하기 m1 2 곱하기 m2 13 곱하기 mn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어떤 숫자가 나올 텐데 그때 나온 숫자가 이러한 좌표 축 내에서의
센터 오브 매스의 좌표더라 라고 해서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내가 원하는 물체들의 좌표에 맨 왼쪽을 제로라고 두고 이렇게 거리관계를 이용해서 좌표를 나타내던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여기가 제로면 좋겠어. 얘의 좌표는 플러스 1 여기 좌표는 플러스 5 이 좌표 플러스 7 이것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라고 하고 싶어. 그렇게 됩니다. 그냥 거리관계 맞춰가지고 간격만 잘 따져서 좌표는 맘대로 정해도 돼요. 그러면 센터 오브 매스의 좌표가 전체 질량은 그대로 구하고요. M1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해요. 뭐 이렇게 하고 M3에다가는 제로 곱해요. 따다다다 7 곱하기 MN 뭐 이런 걸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아까 거랑 숫자가 달라지잖아. 그런데 그건 원점의 위치가 바뀌고 간격이 달라져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이 좌표 체계에서 요 좌표 체계에서 가리키는 위치는 똑같은 지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똑같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제시문에 나오는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를 찾는 요령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어떤 물체가 있는데 뭐 울퉁불퉁 올록볼록 사람들 중에서는 돌 같은 거 그냥 아무 돌이나 집어다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놓으면 잘 서 있게 이렇게 하는 능력자들도 계시죠. 그러는 것처럼 어떤 물체를 한 점을 축으로 해가지고 빳빳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싶은데 똑바로 세워놓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이 물체의 무게중심, 질량중심 위치에다가 받침대를 놓으면 얘는 기울어지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질량중심의 위치를 찾으면 이제는 돌림임 계산을 일일이 하고 뭐 그럴 필요 없이 질량중심의 위치가 여긴데?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받침대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 여긴데 하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 또는 밑에다가 어떤 널쩍한 판자를 갖다 놓을 때는 질량 중심이 여기다 싶을 때 그 판자의 끝부분이 질량 중심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예를 들면은 판자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매우 안정적으로 있는 건데 판자가 질량 중심을 벗어나서 끝부분이 여기를 벗어나서 있으면 얘는 무너지겠죠. 그렇게 하기 위한 이 끝점으로부터의 안쪽으로 들어갈 질량 중심의 위치 조건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문제화해서 나타낸 게 실전 논제 02 4쪽에 나온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어떤 블록이 단면이 매끈하게 생겼고요. 요게 어디서나 밀도가 균일한데 3분의 1만큼 그 길이가 겹치도록 위에 물체들을 쭉 쌓아 놓을 거다라고 합니다. 여기 접착제 붙인 적 없고요. 이렇게 쌓아 놓을 건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와르르 무너지지 싶은데 자 이렇게만 놓으면 당연히 전체 물체들이 무너지겠지만 이것들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일종의 여기에서 물체로 일상표현에서 이렇게 하죠. 무너지지 않도록 이걸 고여서 눌러놓고 얘네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눌러 놓을 물체를 A, B, C를 올려놨다라고 하자. 그리고 이 각각의 물체들은 다들 동등한 블록으로서 P, Q, R, S라는 이름을 일단은 붙여놓자. 그러면 여기 눌러놓는 것들의 질량이 어느 정도 되면은 얘네들이 진짜로 안 무너지겠느냐. 아니 이거 무너지지 말라고 했더니 여기다가 0.1mg짜리 올려놨어. 먼지 올려놨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다가 적당한 질량 크기 이상의 물체를 올려놓고 이거 영향받아서 또 이것도 신나게 무너지려고 하니까
대단히 큰 질량, 엄청 큰 질량 물체 올려놓을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하나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위에부터 내려갑니다. 이거 올리고 C 쌓아놨는데 여기다가 올리고 하면 잠깐만 C 더 큰 걸로 바꿔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래부터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안정적이라 치고 여기에서 일단 너 하나만 떨어지지 않도록 할 적당한 질량의 물체 A를 확정하면 이 위에서는 더 이상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적당한 질량을 순차적으로 올려놓으면 문제가 쭉 연속적으로 풀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봅니다. 요거 질량 총 3M짜리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의 3M짜리 질량의 질량 중심은 당연히 모양이 대칭적으로 예쁘게 생겼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리고 요거 한 칸의 길이를 D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지금 Q 위에서 A와 P가 굴러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것들의 질량 중심이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되겠다. 내지는 이것의 최소 질량일 경우에도 모두의 질량 중심이 그래도 딱 여기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겠네. 자, 그렇다면은 질량 중심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좌표 설정을 아예 여기를 제로요, 여기는 마이너스 D 지점, D, ED 지점이라고 해도 좋겠네. 좌표 설정을 이렇게 하면은 A와 P의 질량 중심은 어딨니? 그러면은 A는 질량 MA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D 좌표상에 있어요. 마이너스 D 좌표 MA 하고 3M 질량은 여기라는 거는 플러스 2D, 2분의 D죠. 요렇게 있어요 라는 거를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자 합니다. 이게 현 좌표계 속에서 질량 중심의 위치가 될 건데 나는 이게 0 미만이거나 0인 걸 원하죠. 해봤더니 이거 이항해봤자 0 되니까 간단하게 MA는 최소 조건으로서 2분의 3M이요 라고 나오네요. 요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요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위에 있는 P와 A가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할 질량 조건 MA는 2분의 3M 일단은 구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확정이니까 그 다음으로는 A하고 P, B와 Q까지 포함한 여기 물체들이 아래 끝점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할 조건 찾자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거인데 반복하되 물체가 늘어났네. 그거 찾으면서 쓰면 되겠어요. 그거 찾으면서 써보면은 요거 질량할 때 요거 MB라고 하면은 이게 2분의 3M이 확보가 됐을 때 2분의 3M에 이거 6M 분의 자 각각의 질량 중심 위치 이런 것들 구해야지 되고 그게 좌표로서 이걸 고수할 필요 없습니다. 좌표를 찾는데 한번 써먹었으면 이번 문제 상황 푸는 데 있어서는 좌표를 다르게 해도 돼요. 어떻게? 아까 그건 그거고 여기 해서 조건만 찾았으면 이번에는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D, 플러스 D, 2D, 3D 나는 이런 좌표 체계를 새로 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질량에 대해서 A, B, P, Q의 질량 총합에 대한 그것들의 좌표를 곱해야 되는데 항이 그럼 분자에 4개 나오겠네. 그렇게 해서 구한 좌표가 제로가 되면 참 좋겠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렇게 할 거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되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실전 문제였다면 그렇게 계산 할 거니? 자, 뭘 얘기하냐면 문제 푸는데 매몰돼서 쭉 풀다 보면은 또 재심에서 뭐라 그런지 까먹는다 그랬죠? 나는 질량 중심 구하는 거 이거 식 잘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싶은데 이런 것도 한번 여기 뭐
쓰고 있는데요. 제시문 잘 봤는데요 싶은데 이게 약간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야, 혹시 이게 또 큰 의미를 가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두 번째 줄 중간 이후 보면은 제시문 모든 부분에서 밀도가 균일한 물체의 모양이 대칭적일 경우에는 물체의 질량 중심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은데 불규칙하게 생긴 녀석들이 문제가 되며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요때 문제가 돼요 라는 것이 있지만 요 내용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렇게 되는 서술 방식을 출제자는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때는 이게 나름 불규칙하게 생겼잖아. 그랬는데 요 부분에 한해서는 규칙적으로 생겼는데 여기 문제 풀려다 보니까 잠깐만 요거는 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야 이거 봐라 야 6M짜리 테트리스 블록처럼 생긴 녀석은 질량 중심이 어디 있겠니? 6M의 질량이 어디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요 라는 거 딱 보면 보이는 뭔가가 있죠. 이게 바로 전체적인 단면의 모습이 선대칭 또는 점대칭 모습으로 생겼을 때에는 질량 중심 위치를 찾기가 쉽다라는 것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서 A와 B의 질량에 대해서는 그대로 써주면서 나는 통합해서 6M 질량은 여기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3D 지점에 있는 것처럼 써줘도 서술하면서 그런데 이거 구하는 과정에서는 P와 Q 물체의 질량 중심은 옆에 그림 조금 그린 다음에 요 지점에 있으니까 해당 좌표계에서 2 플러스 2분의 3D 지점에 있다고 단면이 점대칭 구조로 생겼기 때문에 밀도가 균일한 이런 물체에 대해서는 6M 질량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서술 더 들어가면은 뭔가 제심은 전체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주는 거. 제심을 아무튼 절대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한테 또 내가 사실 요구하는 그런 특수한 제시문의 형태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면 압도적으로 점수가 잘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확률적으로 높을 뿐인 거지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긴 하는데 아무튼 요렇게 한 다음에 다음 칸까지 내려갔을 때는 9M에 대해서는 질량 중심이 여기에요 라고 한 다음에 물체 좀 계산해주고 이러는 방법도 또 있겠습니다. 제시문을 잊지 않고 꼭 필요한 요소들을 항상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숨어있는 논점이나 풀이 방법까지 아주 잘 따라가는 방법이라는 거. 내 맘대로 풀면 고득점하기가 운이 좋을 때는 뭐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고득점하는 게 사실 그렇게 유효하지는 않다라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 자체 접근하는 요령 자꾸 설명하느라고 내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B의 질량을 확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들의 질량을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을 범위가 나타나겠느냐라는 거 물어보는데 요거 여러분들 뭐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데 1번 정도만 한번 풀 줄 알면은 관련 내용 논제화 됐을 때 문제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번 논제에서는 연력학과 관련해 가지고 중력 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거 구하는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요거는 단순히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이건 막 논술 문제 형식은 아닌데 연력학이 요즘에 또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도 확인해 보시고 요거 관련한 설명은 내일 할 논제하고도 어느 정도 또 연력학이 조금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내일 좀 더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거 기타 물어볼 거 있는 친구들은 개별 질문 시간 조금 가지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